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여야는 앞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던 것을 소환하며 충돌했는데요.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최소한 민주당에서 57표 이상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가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57표가 찬성을 했다면 그것도 아마 둘 다 가결되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혐의는 하 의원의 혐의와 비교해서 훨씬 더 중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 당 안에서는 친윤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부정부패의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결과는 예측했던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는 정말 인디언식 기우제 수사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누구나 사실은 이거는 좀 뭐랄까 탄압이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강한 거고요. 그래서 다른 사안인데 동일 사안으로 묶는 게 저는 억까라고 봅니다. 네, 앞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부결이 됐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 동의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이 160표가 나왔는데 이를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많이 던져서 가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체포 동의안 가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이제 그 내로남불도 유분수고요. 네. 아무리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후한무치한 철면피라도 정말 이제 국민의 무서움을 조금만 알면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할 수는 없다 봐요. 첫째는 이제 그 혐의를 보십시오. 혐의를 보면 이제 그 하영재 의원은 이제 정치자금법은 5년이야 상당히 가벼운 형입니다. 정치자금법은. 그런데 그 노웅래 의원은 이제 그 뇌물이 있습니다. 뇌물은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예 뭐 배임이 4,895억,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7,886억. 그다음에 뇌물이 133억 이런 데 범죄 혐의도 훨씬 무겁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이게 방탄해서 구속이 안 되게 부결되고 국민의힘은 이제 그 가결되고 이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이게 잘못된 내로남불이고 지금 이제 민주당은 모든 게 정치보복이랍니다. 이번에 이재명도 정치보복, 노웅래도 정치보복, 그다음에 라임에 돈 받은 기동민도 정치보복이라고 당직 유죄했죠. 그다음에 이수진 의원도 정치보복. 그럼 이게 민주당 의원은 정치보복 아닌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은 이게 아무리 돈 받아도 모든 게 야당이니까 정치보복이다. 이러면 됩니까? 아니 노웅래 의원을 왜 정치보복합니까? 노웅래 의원이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단한 정치보복할 그런 의원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 정말 이제 그 이번에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하영재 의원 간의 사안은 다른데 같이 묶는 것은 좀 억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노웅래 의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불구속 수사가 돼야 된다, 불구속 재판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영재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목소리로 공천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녹음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다르다 말씀드리고요. 혐의가 많다고 해서 다 유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혐의가 많아도 모두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일부만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또 하영재 의원처럼 원포인트 수사에서 기소되지만 이게 다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이고 대선 후보였잖아요. 1년 내내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결국 기소를 했습니다만 이론 한 장 받은 것은 입증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수사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영재 의원이 이재명 대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수사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원포인트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 이거 하나만 수사해서 넘기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자꾸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니 무기명 투표예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이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서 구속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결표가
99표에다가 기권이 22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해놓고 국민의힘 의원 104명이 참석했으니까 모두 다 부결표에 던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로남불은 국민의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 표결 결과를 쉽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는데 이제 하영재 의원이 가결이 되면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에 제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그때는 어떻게 좀 하리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민주당이 이제 또 방탄하겠죠. 아마 이제 그 방탄은 또 할 건데, 근데 그 아예 표결에 불참하는 방법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원천적으로 우리 표결에 아예 참여를 하지 말자. 이러면 이게 그냥 과반 출석이 안 되니까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아이디어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회기에 바로 이제 다시 표결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원천 뭐 출석 안 하는 거는 이게 불가능하고 아마 이제 그 당론으로 이제 정할지 아니면 이제 저번처럼 그냥 당론 안 정하고 이게 그 자율투표에 맡길지 그거는 이게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저번에도 오히려 이제 구속돼야 된다는 게 한 표 많았어요. 부결은 됐지만 이제 한 표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 이제 그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나 또는 이제 그 백현동, 정자동 이런 이제 그 의혹으로 오면 저번보다 이게 저는 오히려 이제 그 구속 동의하는 표가 훨씬 많을 거다. 저번하고 이게 다른 결과 나올 수 있다. 저번에 이제 그 저번에도 최소한 이제 한 37, 8분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구속돼야 된다. 이래 표를 던졌지만 이번에 새로운 게 오면 기존 혐의에 또 혐의가 많이 추가되잖아요. 이번에는 훨씬 더 민주당에서 양심적이고 소신 있는 이런 이제 분들이 원칙에 따라 이재명 구속돼야 된다. 이런 표를 많이 던져서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봅니다. 구속 동의하는 표가 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말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은 게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같이 뭐 수천억 원의 배임을 저질렀다 어쨌다 했는데 그 범죄의 동기였다라고 하는 뇌물을 받은 흔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것이고 검찰이 수사를 좀 잘하면 된다. 그래서 수사를 신속하고 밀행성 있게 해야 되는데 수사만 하면 언론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그래서 밀행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빨리 하고 신속하게 종료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 드리고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검찰이 이걸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거예요. 무기명 투표이고 그래서 누가 어떤 찬성표를 던지든 부결표를 던지든 어떤 걸 던졌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고 소신 있게 국회의원들이 투표할 거라고 봅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오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세 번째로 출석을 했습니다. 3월 들어서 격주 금요일마다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 그런데 오늘 좀 주목할 부분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오늘 법정에 나옵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법정에서 첫 대면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유동규 본부장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어떤 배경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김문기 씨 모른다. 네. 하고 이제 그 백현동의 용도 변경이요. 국토부의 그 압박 때문이냐. 네. 두 가지 다 상당히 그 유동규 정은이 핵심 저는 키맨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첫째 이제 그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유동규 씨가 미리 그 사전에 그 유튜브나 언론 이제 인터뷰도 많이 했죠. 옛날에 그 호주, 뉴질랜드 10박 11일 여행 가서 두 명이 김문기 씨와 이재명 시장이 이제 둘이가 2인 카트로 골프 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폭로했고요. 그다음에 본인 돈으로 250만 원 들여가지고 요트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시장하고 이제 수행비서하고 세 명이 요트를 탔다. 이런 데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인데도 기억이 안 나나? 이걸 이게 아마 유동규 씨가 이제 증언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이게 내가 이게 공무원들 데리고 출장 간 게 16번이다. 한 번 가면 이게 10명씩 가는데 이걸 이게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이재명 시장이 해외 출장 가서 두 명이 이렇게 골프 치는 게 흔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제 공무 출장 갈 때
두 명이 골프 치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게 정부위원으로 출장 많이 가봤지만 골프 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트 있죠. 요트를 탄다? 제 평생 딱 한 번 타봤어요. 부산에서. 근데 그게 기억 안 나면 저는 치매입니다. 제 스스로 치매예요. 제가 이재명 대표가 치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요트 탔는데 그게 기억 안 나면 그거는 이제 제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과연 기억 안 날까? 저는 본인은 이게 그렇게 주장하지만 판사, 재판부를 속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현동도요. 그때 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쪽도 공동으로 참석하려고 참여해야 되거든, 사업에. 근데 그때 김인섭 씨가 영입되면서 아예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민간업자가 100% 다 가져가서 그중에 90%를 일반 분양을 합니다. 임대주택은 10%예요. 그래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사장이 3,200여 원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인섭 씨는 처음에 지분 50%를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70억을 왜 법원에 주라 했어요? 인허가는 김인섭 씨가 다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국토부의 압박은 아무 관계 없고 국토부는 저기 판단하시오. 이 말에 성남시 너 알아서 해라. 이런 공문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을 유동규 씨가 정언한다. 이래 보면 돼요. 네. 오늘 법정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표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유동규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본다면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증언들을 많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유동규 본부장이 내놓는 발언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건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 해온 것들 또 반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8년 전에 요트를 탔다, 골프를 탔다. 당연히 그때 당시에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때 당시는 알아요. 근데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을 때 그때 그 김문기 씨가 그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요트를 타고 골프 쳤는데 알죠. 근데 8년 후에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닌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랬다고 해서 이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분한다? 그러면 정치인들 다 처벌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덕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 그리고 형사재판의 영역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아니 김만배 씨가 당신의 집을 사줬는데 그 불법이 있었던 거 아니냐. 부산저축은행 대출 관련해서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람들이 이런 걸 한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나는 장례식장에서 저 멀리서 눈인사한 게 전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해봤습니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멀리에서 눈인사만 했는지 아니면 가깝게 인사를 했는지 아니면 별도로 식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정치의 영역이다. 어떤 프레임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영역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형사재판을 통해서 상대방을 재단한다라고 한다면 검찰 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이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 형사법으로 재단하면 앞으로 정치의 영역은 사라지고 수사의 영역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유동규 씨의 진술을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법리 다툼이고 허위사실 공표죄가 아니라 허위 기억 공표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게 한 말씀만 반박드리면요. 갑자기 질문한 게 아니에요. 김문기 씨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요.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된 거죠. 김문기 씨가 이제 대장동에서 초과이익 환수를 넣어야 된다. 이 주장을 계속 했잖아요. 그때 유동규 씨가 야 빼야 된다. 왜 초과이익은 김만배 씨 주고 우리는 이게 천화동이 1호 428억 받기로 했는데 자꾸 초과이익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서 이게 뺨까지 때렸어요. 김문기 씨 주장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방송 인터뷰를 4군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뉴스 방송 지금 저희 할 때 저희한테 원고 주지 않습니까? 질문지 안 주는 방송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면 이게 질문지에 김문기 씨를 언제 어떻게 아십니까? 초과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걸 잘 안다고 해버리면 그럼 이게 대선은 임박해 있고 안다고 하면 이게 벌써 이게 대장동 비리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게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고민 끝에 김문기 씨를 아예 몰랐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는 비유컨대 성경에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게 그 예수님이 재판받는데
베드로 너 예수님 알아 몰라? 내가 이게 예수 안다고 하면 야 너도 이게 예수하고 공범아니야? 왜 잘 아니까? 그러면 이게 본인도 처벌 위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예수 전에 몰라. 이렇게 3번을 부인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회개했지만 이거하고 똑같은 비유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주 이게 질이 안 좋고 고도로 치밀하게 질문지를 받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른 저런 비유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한 이틀간 몰랐어요. 김문기 씨가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네? 하고 이틀 동안 한참 모르다가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라고 누가 옆에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기억이 났어요. 근데 대선 직전에 이틀간 기억이 안 났다는 사람들을 갑자기 또 기억이 났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공격하겠죠. 몰랐다라고 거짓말했다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프레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차피 기억이 안 났던 사람이니까 그 주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허위 기억 공표죄로 처벌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김문기 씨가 범죄자가 아니고 참고인이었어요. 스스로도 죄가 없다라고 했고 검찰도 김문기 씨의 극단적 산탈 이후에 죄로 피의자로 수사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범죄를 저질러서 한 게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고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유동규 씨가 김문기 씨를 뺨 때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게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상관이죠? 유동규 씨와 김문기 씨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유동규 씨는 남욱 변호사도 때리고 정영학 씨도 때렸다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행실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데 이분의 말을 믿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이건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세 번째 법정에서 또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왜 이렇게 석전석결했느냐 뭐 많이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저는 이게 뭐 석전석결이 아니고 오랫동안 대통령께서도 고민해 보고 내린 그런 결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큰 그림은 완성됐으니 대통령으로서 이제는 디테일에 능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핵심 외교 라인이 줄 사퇴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시점도 사유도 상황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마저 전무합니다. 그러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외교 라인 줄 사퇴의 진상을 규명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태호 1차장은 물론이고 관계자 전원을 출석시켜야 합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등 주요한 외교 일정들을 앞두고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 안보 라인이 줄사퇴를 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좀 비교적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채웠는데 줄사퇴 배경을 두고서 지금 좀 여러 가지 설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아마 미국의 우리 질 바이든 여사 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문화 행사 쪽으로 한번 이제 우리 공연을 해보자. 뭐 이런 이제 제안이 있었는데 이 제안을 이게 대통령께 제대로 이게 보고가 안 됐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문제로 이제 대통령이 경질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이제 자꾸 가짜 뉴스로 너무 이게 퍼뜨리는 거 이거 상당히 외교 문제에서 저는 좋지 않다 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된다. 이런 데 말이 있어요. 외교는 이게 국익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얼마 전에 뭐 일본하고 정상회담한 걸 국정조사하자? 제가 이게 전 세계 동서고금에 보도 듣도 못했어요. 그럼 이게 어느 나라 정상이 우리나라 정상을 만나겠습니까? 허심탄회하게 그걸 국정조사하자?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어느 나라에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기성전 김건희 여사. 이것도 이게 뭐 김건희 여사 친한 이게 뭐 행정관하고 또 이게 외교 라인하고 갈등 아닌가? 이런 이게 괴담이나 가짜뉴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거를 대든지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김건희 여사가 뭐 이게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게 뉴스를 퍼뜨리거든요. 따라서 저는 좀 이게 확인된 팩트 이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이게 확인됐다더라도 또 이게 국익 앞에서는 조금 이게 자제할 줄도 아는 이게 저는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의전비서관이 그만뒀고 외교비서관이 그만뒀고 안보실장이 그만뒀잖아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 한 달 남겨놨어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국민께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야당에도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설명 안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설명의 이유가 블랙핑크 때문이라는 거예요. 블랙핑크를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줄사퇴를 할 정도 사안일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오늘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블랙핑크와의 공연에 대해서 한국에게 비용을 다 부담하라고 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걱정돼서 보고를 안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현실적으로 김태우 안보실 1차장과의 불화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불화가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폭등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일본은 사과도 않고 반성도 않고 인정도 안 하고 있어요. 회담 직후에 강제 노역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도 더 강하게 개정을 해요.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양보했다라고 했는데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잘못을 김태호 차장이 했는데 김성한 실장이 꾸짖으니까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지 국민들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추측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그럴싸한 해명을 놔줘야 돼요. 이런 게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가설들이 나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뭐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에 밑보여서 그만뒀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대통령실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죠. 제공을 안 하니까 이런 설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인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께 다가가는 전략? 그것이 곧 지지율이 회복되는 것이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것 말고 있겠습니까? 네. 외교 안보 라인의 줄사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은 여당에서 김성한 안보실장의 사퇴를 놓고서는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 읍참마속이라는 말을 썼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김성한 전 실장이 큰 그림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디테일에 강한 사람을 임명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마 근데 그 김성한 수석은요 본인도 이게 그 한미 동맹이 복원되고 또 이제 한미일 동맹이 복원되면 네.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액면 소명 설명대로 이게 믿으면 되지. 굳이 이게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누가 싸워서 하는 이게 시시콜콜 다 설명하는 게 이게 바람직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어차피 그만두시면 본인의 설명을 좀 믿고 해야지. 이걸 저는 하나하나 이게 다 조사하고 설명하고 하는 거 그거는 이게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게 바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미국하고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사관에서도 이게 여러 번 요청했다니까 이렇게 미국까지 다 조사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게 저는 국익을 해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게 설명 듣고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안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 소집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국정조사 있잖아요. 일본하고. 그거하고 이게 똑같은 이야기죠. 이런 건 이게 완전히 국익 자해행위입니다. 뭘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이게 미국 백악관까지 다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야만 이게 진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따라서는 이런 이제 자꾸 이게 정치 공세를 좀 외교 안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국내 문제 가지고 이게 뭐 공세하는 건 좋은데 제가 이게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된다 했잖아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 국정조사도 그럼 이게 일본 수상이 뭐 독도 문제 거론한지 안 한지 이걸 일본 조사할 겁니까? 우리가 안 했다면 어떻게 할 거면 진실을 밝히는 것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는 거고 따라서 저는 이런 게 정치 공세를 좀 그만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라든지 운영위 소집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정조사는 아직 좀 서두르다고 생각되지만 이 한미 정상회교, 한일 정상회교 하면 대통령이 야당한테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과거에 대통령들은 정상회교하고 와서 야당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들께도 설명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윤석열 정부는 찬양만 해요. 뭘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 받아온 게 없잖아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뭐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국격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바라는 걸 얻어오셔야죠. 51대 49도 아니고 0대 100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꼭 뭐 운영위를 통해서라도 국회의원들께 또는 야당에게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준비 상황들,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들, 그리고 국민들이나 야당이 오해하는 게 있으면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런 것이 다 정치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치가 상실되고 수사만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당신들 알 필요가 뭐 있어. 지금 한일 정상회담 잘했고 한미 정상회담 잘 준비돼 있고 안보실장,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 그만뒀어도 전혀 지장 없어라고 주장하시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 달 남았는데 걱정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가 당사자인 정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개의 2시간여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일단 정순신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고 국회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를 한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 변호사가 이 법기술을 구사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요. 그 학폭 사건 재판 상담하고 왔거든요. 학폭 사건요. 네. 지금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폭 사건이 있으면 이게 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다 해야 됩니까? 개인 사생활? 우리 이 변호사님이나 앵커님들도 이게 나중에 애 키우다 보면 학폭 사건 다 있어요. 그럼 이게 청문회 세워야 됩니까? 청문회는 뭔가 이게 공인이나 뭐 장관이나 뭐 있으면 몰라도 제가 이제 그 방송 평론도 오래 했지만 낙마한 민간인의 개인 문제를 청문회 세우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니 정순신 변호사가 이제 국수본부장이라면 이제 그 권력을 뭐 남용해서 어떻게 아들 문제 수사하라고 뭐 편파적이면 청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낙마해가지고 지금 사인입니다. 민간인입니다. 이걸 이게 한참 오래전의 사건을 국회 청문회, 국회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우리 국회 그렇게 한가합니까? 이런 이게 개인 사생활 이런 문제를 왜 지금 청문회 한다고 이게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이분이 지금 국수본부장입니까? 아니잖아요. 낙마했잖아요. 지금 우리 다 보면 최근에 몇십 년 동안 낙마한 공직자 사표 내고 낙마하면 다 거기서 끝냈지. 그 이후에 청문회 하거나 국회에서 뭐 조사한 게 있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아무리 이게 여론을 보더라도 뭐 여론이 안 좋죠. 정순신 변호사 학폭이. 그래도 이게 국회가 저는 너무한 게 아닌가 사인이 돼서 이래 봅니다. 청문회까지 할 사안이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청문회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다. 이런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모든 걸 다 이재명 대표 방탄에 붙여놓으니까 국민들이 이제 방탄 말을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이고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학교 폭력 조사한다고 국회에서 검사가 수사를 안 하나요? 검찰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고 60명 정도의 검사가 지금도 열심히 10년 전 것까지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국회에서 조사하면 방탄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정순신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과거 직업이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검사였어요. 검사로 재직 당시에 자신의 아들에 대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법기술을 써서 시간을 끌고 그리고 또 모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에 학교 폭력 사실 또는 전학, 퇴학 사실이 삭제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정순신 변호사 빼고 다른 학교 관련자만 수사해서 조사해서 끝내자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아니 이재명 대표 빼고 주변 사람만 수사하고 끝내지 왜 이재명 대표 수사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이런 부분도 학교 폭력 부분도 한 번은 충분히 청문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국민들께 좀 실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